네,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지 오늘로 50일째 접어든 가운데 확진자 증가폭은 한풀 꺾인 모양새입니다.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 자세한 내용들은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아직은 좀 이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증가 추세는 한풀 좀 꺾인 모습입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가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으리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생각이신가요? 예, 저도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그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었던 대구 신천지 교도들에 대한 그 검사가 이제 거의 다 종료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어제는 이제 248명의 그 확진자가 추가가 돼서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총 7,382명이 지금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대구 확진자가 190명으로 200명 아래로 떨어졌고 그다음에 경북이 26명 정도로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도 1명에서 4명 정도의 확진자가 나왔고 그다음에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의료기관에서의 그 검사 건수 통계에서는 그 어저께 7명의 확진자가 나와서 2월 23일 이후로는 가장 적은 숫자가 의료기관 내부에서 진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어느 정도 주는 걸로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사망자는 오늘도 이제 대구에서 2명이 발생을 해서 현재까지 5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낮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0.7%로 하지만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19에 워낙 그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확진자의 발생 자체는 많이 줄고 감소하는 폭이지만 지금 주의를 완전히 해제해서는 안 될 걸로 지금 생각은 됩니다. 예, 지금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일부 신도들이 검사를 거부하면서 대구시가 오늘까지 검사를 안 받으면 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내놨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 대구 지역에서의 양성률이 워낙 높은 데다가 또 저희가 그간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고 그다음에 이제 이동을 금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밀접 접촉을 삼가해야 되는 기간에도 대구 한마음 아파트에서 지금 대량의 또 환자가 발생한 상황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남은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 검사를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계속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런 분들도 강제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법률 조항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아직은 유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경찰에 의뢰해서 이제 추적하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이분들의 경우에서는 좀 검사를 진행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많은 의료진들이 그야말로 이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난 주말에 거짓말에 또 의료진 폭행에 치료시설 이탈까지 하는 좀 사례가 나왔습니다. 교수께서도 좀 이런 이야기를 좀 안타까우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신천지 대구 교인의 경우에 있어서 이제 그 난동 후 도주하는 일도 조금 있었고요. 네. 그래서 경찰이 이제 1시간 만에 붙잡았는데 대구시에서 이제 고발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서울 백병원에서도 환자가 본인은 이제 대구에 거주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 확진이 되고 났더니 이제 사실은 대구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말을 좀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행위는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서는 사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현재라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한 2, 3주가 지나게 되면은 그 벌금의 폭이 더 올라가서 이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서울 백병원 환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이 안타까운데 본인이 이제 이렇게 속이고 병원에 들어오는 건 분명히 잘못돼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의료계 일각에서 이 대구 지역이 워낙 많은 양성률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오는 환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입원을 좀 거부당하거나 이제 이런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거부당하면 다른 곳을 갈 수밖에 없고 점점 더 많은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양성률이 비교적 높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검사가 가능하고 진단 검사가 가능하고 빠른 시간 안에 주요기관 같은 경우에 결과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진료망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의료기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다행히 아이 진단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서 감염을 막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코로나19 감염에서의 그 임산부에 예.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19에 관련된 임산부는 일단 두 가지 문제를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임산부 본인에 대한 문제하고 태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고위험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집중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요. 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보고 있어서도 대부분 이제 신생아로 태어나고 나면은 큰 문제는 없다. 즉 임신 기간 동안에 태반을 통해서 감염되는 사례는 없다라고 아직까지는 문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현재 코로나19에 감염되지는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아이는 일단 태어나서 코로나19는 이제 현재 감염되지 않았는데 이후에 관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제일 흔하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모유수유라고 부르는 행위는 굉장히 성스럽고 그다음에 엄마로서는 꼭 아이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기는 하지만 워낙 가깝게 접촉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그 행위를 통해서 사실 또 전파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 모유수유는 조금 미루고 그 아이의 경우에서 그 모유수유는 좀 미루고 관리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아 감염 사례도 지금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의료계에서 별도의 어떤 관리 지침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입니까? 그 소아 감염 관리 지침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현재 신생아 4주 된 신생아도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아이도 이제 태어났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도 대략 한 1개월 미만부터 1세 미만까지 한 11명 정도에 대한 데이터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 어른들에 비해서 증상은 덜하고 그다음에 그 후유증이나 합병증 같은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는 있지만 감염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염이 됐을 때 분명히 좀 더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일단 아이가 감염됐을 경우에는 그 호흡 이상이 나타나면 중증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무증상이나 경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가격리를 하게 되지만 중증의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입원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아이 자체가 그 갖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 때문에 이제 전파도 또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젖병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제 일회용 젖병, 그다음에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 같은 경우도 소독 같은 것들을 굉장히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생후 3개월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 치료를 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 못지않게 또 보호자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호자에 대해서도 개인의 위생 수칙을 준수하면서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거나 이상한 경우에는 바로바로 검진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아이와 부모와 격리돼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사례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집중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러면은 당장은 뭐 어차피 신생아 중환자실 같은 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격리가 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만약에 그 부모와 아이가 다 확진 판정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러면은 그때는 부모의 경증 여부에 따라 가지고 아마 조금 다 조치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편 광주와 경기도 안산에서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이 신천지 교인 2명이 뒤늦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격리 기간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의 격리 기간은 이제 2일에서 14일까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했던 여부가 이제 초기 환자들에 대한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아마 9% 이상의 환자가 포함되는 격리 기간, 그러니까 잠복기가 2일에서 14일 정도로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잠복기에 대한 기간은 이제 그렇게 설정이 됐는데 잠복기라고 부르는 거는 분명히 통계적인 기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격리 기간하고 연결을 했을 때 분명히 이 격리 기간을 넘어가는 잠복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문헌 같은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도 이 격리 기간을 결정하는 잠복기가 로이터 통신 같은 데서 27일까지도 나온 적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헌상에서는 19일까지도 보고는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저희가 이 격리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는 잠복기에 대한 고려를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2일에서 14일로 결정한 잠복기라는 게 이게 결국 격리 기간을 결정을 하는데, 근데 이게 분명히 예외를 벗어나는 경우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예. 있다. 하지만 그걸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무작정도 늘릴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환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잠복기를 격리 기간으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격리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저희가 완전히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본인 증상에 대한 꾸준한 확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하도록 예. 교육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앞서 남성보다 여성의 잠복기가 더 길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제 처음에 이제 예. 코로나19 감염이 나왔을 때 중국의 데이터를 봤었을 때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남자가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아, 예, 굉장히 발병 환자가 많아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너무 남자의 활동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은 여성 환자의 증상이 남성 환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잠복기도 조금 더 길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기는 했습니다. 나오긴 했는데 이게 그 어떤지는 사실은 조금 더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데이터 가지고 보는 것들인데, 분명히 남자와 여자의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긴 있습니다. 예. 저희가 자가 면역 질환 같은 경우는 여자에서 조금 더 훨씬 잘생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남자와 여자에서의 어떤 그런 차이는 일부 있기는 있는데, 근데 이게 이런 코로나19라는 감염에서까지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지는 조금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어느 군이 노출됐느냐에 따라 사실 다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대 여성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 이유는 대구 신천지 신도의 또 대부분이 그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여성이 좀 더 많습니다. 예. 환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어떤 면역력의 남녀 차이나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보다는 어느 군이 노출되었느냐도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들이기 좀 다른 때문에 영향이 좀 많을 수도 있다. 예, 조금은 네.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데이터는. 자, 마스크 오브제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오늘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는 여러 뭐 혼란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혼선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먼저 마스크를 사러 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점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습니까? 일단 오늘부터 이제 요일별로 마스크 오브제를 하게 되고, 예. 그다음에 약국 한 곳당 이제 마스크는 250장 정도가 공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브제이다 보니까 이제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 10세 이하나 만 80세 이상은 대리 구매도 가능하게끔, 사실은 이제 못 한다고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바뀐 부분인 거죠? 예, 일부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중에 너무 바빠서 못 사실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 그런 경우에는 처음에는 안 된다 했다 이것도 이제 일부 바뀌어서 주중에도 주말에 이제 구입 가능한 걸로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조금 판매에 있어가지고 일부 이제 변경된 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서 그 마스크를 구매하시면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유럽, 중동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가 무선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상황이 지금 조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거는 저희가 좀 염려를 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탈리아의 총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를 추월을 했었거든요, 아침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서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워싱턴주하고 뉴욕하고 캘리포니아를 중심으로 지금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나라들의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이 감염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는 분명히 우리나라에 다시 더 들어오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염려하는 거는 이런 국가들보다 사실은 검사를 예. 할 수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되게 이제 아프리카라던가 또는 이런 쪽에 저희 저개발 국가를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이런 국가들은 검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 거기에 따라 환자를 찾아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거든요. 그럼 이런 국가들에는 계속 앞으로 감염이 만연할 것이고, 이런 국가들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저희가 어떻게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코로나19에 대해서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을 때 어떤 점이 제일 강조가 됐냐면은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모든 국가에서 코로나19를 관리하게끔 해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예. 좀 어려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국가들,
경우도 저희가 조심을 예. 해야 되지만 사실은 장기적인 위협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환자가 별로 없어 보이는, 왜냐하면 그게 환자가 없는 게 아닐 거거든요. 예. 진단을 못해서 못 찾는 거지. 그런 국가들이 조금 더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계 추세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어찌됐든 뭐 조만간 변곡점을 만들 수 있을 거란 좀 희망 섞인 바람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의대 진단검사의학과 이형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